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크렘린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산채로 불태우고 있으며 그들이 잃은 병력을 대체할 새로운 병사를 모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끝의 시작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상황이 올 리가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는 상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인력에서만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탱크와 장갑차의 수부터 공군력까지 모든 중요한 지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군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크고 강력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좋은 전술 계획과 현명한 전략적 사고가 있었다면 러시아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또 그래야만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상대를 그렇게 심하게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고집스럽고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손실은 있었겠지만 훨씬 더 나은 결과와 효율적인 전쟁 수행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결국 그런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이 내세운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점점 더 커지면서 하나둘씩 암울한 이정표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7월로 돌아가 보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무려 50만 명에 달하는 추정 사상자를 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5년 6월 크렘린의 사상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상자는 날이 갈수록 주마다 달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초에는 러시아군의 총 손실이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쳐 125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혹은 소련은 여러 차례 전쟁에 참여해왔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에서 1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956년 헝가리에서는 669명,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96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1만 4천 명에서 1만 6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990년대와 2000년대 두 차례의 체첸 전쟁에서는 1만 2천 명에서 2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여러 전쟁의 사망자를 서로 다른 6개의 10년대에 걸쳐 모두 합쳐도 그 총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겪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추정 사망자 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전체 사상자 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수치를 분석한 후 우크라이나 언론사인 아겐트바 뉴스는 텔레그램에 이렇게 썼습니다. 4년간의 전쟁 동안 러시아군의 전체 손실은 대조국 전쟁 이후 모든 전쟁에서 소련군의 전체 사상자 수보다 5배 더 많았습니다. 이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입은 손실보다 17배, 그리고 두 차례 체첸 전쟁에서 러시아가 입은 손실보다 11배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게 있어 단연코 가장 피비린내나고 가장 잔혹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치들은 러시아 손실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러시아는 전쟁 첫 3년 동안 입었던 총 사상자 수와 동일한 수의 사상자를 한 해에 입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달에 러시아는 약 3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6년에도 계속되어 1월에만 약 3만 명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고 계속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고집입니다. 전쟁 내내 러시아는 자신의 교리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 놀라운 완고함을 보여왔습니다. 러시아는 똑같은 소모적인 전술을 계속해서 고수해왔습니다. 심지어 그 전략들이 전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조차도 말이죠. 러시아 지휘관들은 관점을 어떤 식으로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병사들을 소모전 속으로 내몰았고 우크라이나가 인명소모형 돌격전술이라고 부르는 방식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이 전술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돌격대가 별다른 장갑 지원이나 보호 없이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상강으로 그 돌격대를 구성하는 많은 병사들은 훈력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장비도 부족해서 생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본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인명희생을 군사 철학의 근본적인 기둥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렘린은 전 세계와 자국 군대에 그들의 목숨을 위험에 내몰고 러시아 병사들의 시신이 쌓이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면 땅 한 조각씩 차지하는데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전술에는 뒤틀린 논리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큰 병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을 소모시키고 이런 무자비한 공격으로 방어선을 약화시킨 뒤 결국 돌파하여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것은 주요 군사 강대국이 보여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 전략가와 전술가를 가진 나라라면 이렇게 낭비적이고 무의미하며 막대한 손실에 비해 아주 미미한 성과만을 내는 전술을 고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이점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고 주요 지역을 점령할 전략을 더 치밀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략적 사고에 많은 시간이나 노력, 에너지를 쏟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언제나 와 같은 계획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완고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몇 년이나 지속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낭비적인 공격, 양측의 손실과 사상자 면에서의 극심한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피안스크를 보십시오. 이 도시는 하르키우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쿠피안스크는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연결되는 중요한 철도 교차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오랫동안 러시아군의 주요 목표가 되어 왔으며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양측이 번갈아가며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2022년 2월에 이 도시를 점령했지만 이후 2022년 하르키우 반격작전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러시아군은 2024년 5월 말에 다시 도시로 진입했지만 곧바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2025년 말까지 이 도시는 다시 한번 크렘린 측 병력에 의해 부분적으로 점령당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한번 반격작전을 펼쳐 도시 내에 남아있던 러시아 파괴공작원과 정찰조를 소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전사들과 유명한 13카티아 여단 대원들이 이 지역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을 동안 도시 주변의 숲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은밀히 이동했고 마침내 쿠피안스크로 진격하여 결국 시의회 건물의 폐허 위에 자신들의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영국군과 공유된 정보평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쿠피안스크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잃은 병력보다 27배나 많은 러시아군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진격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약 200명의 러시아군을 포위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수천 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확한 통계와는 상관없이 27대 1의 교환비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것은 전세가 얼마나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었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그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전술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통계와 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양측을 가르는 수백 마일의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보다 꾸준히 더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전략적 요충지에서는 사살 비율이 1대20, 심지어 1대25까지 올라갔으며 전체 평균은 출처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략 1대6 또는 1대7 정도입니다. 즉, 경쟁이 더 치열한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자국 병사 1명이 전사할 때마다 최대 7명의 러시아 병사를 사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왜 이런 수치가 지속될 수 없는지와 숨겨진 큰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하세요. 러시아의 전술적 무능력은 그 참혹한 손실의 절반만을 설명해줍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큰 공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전체 작전이 고집스러운 태도와 비효율적인 전략에 대한 집착으로 이루어졌다면 우크라이나의 방어 노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첫날부터 우크라이나군은 혁신적임을 입증해왔습니다. 그들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추구하며 변화하는 갈등 상황에 맞춰 전략도 두려움 없이 조정합니다. 항상 같은 전술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적을 놀라게 하고 허를 찌를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적응력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그 접근 방식의 보상을 수없이 많이 받아왔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까지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영리한 전략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덕분이며 자국 영토를 훌륭하게 방어하고 러시아가 진격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아낸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를 보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혁신하는 놀라운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을 폭격하고 민간 인프라를 파괴하며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을 때 키이우는 무너질 수도 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우크라이나는 적응했고 진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국 곳곳에 수십 개 방위 산업체들과 함께 자체 드론 전력을 개발하는 데 힘썼고 러시아에 반격하기 위해 다양한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 차량을 갖춘 무기고를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고 상징적인 스파이더웹 작전과 같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2025년 여름 러시아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적의 연료 저장소, 정유소, 생산 공장, 탄약 저장 시설, 그리고 기타 고가치 목표물에 대한 수많은 성공적인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한 전선 전체에 걸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결과 해당 지역 전체가 감히 발을 들인 러시아 돌격대에게는 진정한 죽음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진행될수록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병력을 점점 더 많이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는 24,600명, 그 다음 달에는 26,100명,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무려 33,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드론만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병력 우위를 줄이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또한 유인 소모 전략과 같은 효과적인 전선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 돌격대를 미리 정해진 경로로 유인하고 방어 거점에서 도망치는 척하며 적에게 잘못된 안도감과 자신감을 심어준 뒤 위에서 포병, 드론, 그리고 배회형 탄약으로 집중 공격을 퍼붓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술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중심 전력을 크게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크렘린의 전쟁 기계가 많은 주요 지역에서 전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군사 역사상 가장 느린 속도로 진격하고 있으며 쿠비안스크, 차시피아르, 포크로프스크와 같은 지역에서 아주 작은 땅만을 점령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푸틴의 군대는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수치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며 키예프는 러시아군의 손실을 한 달에 약 5만에서 6만 명까지 늘리라는 목표를 군대에 제시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고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땅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의 처음 몇 년 동안 모스크바의 관점에서는 나라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15,000명, 2만 명, 심지어 3만 명의 러시아 병력을 제거할 수 있었을 때조차도 러시아는 항상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병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거나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입대해 싸우기로 선택하면 가족들에게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모집 담당자들은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와 같은 소수 민족에게도 압력을 가했으며 때로는 그들이 싸우기를 거부할 경우 추방이나 투옥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는 심지어 살인범이나 강간범을 포함한 죄수들에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데 동의하면 형기를 단축해주겠다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술 덕분에 러시아는 꾸준히 모집 목표를 달성하거나 심지어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현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수많은 러시아 병력을 제거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았을 때조차 곧바로 더 많은 적 돌격대가 잃어버린 병력을 대체하기 위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적의 비디오 게임 스타일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끝없는 병력 공급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결코 병력을 보충하는 데 실패하지 않으며 전선 전체에 걸쳐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군대는 없습니다. 1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러시아처럼 거대한 나라라도 무한정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우크라이나의 노력은 크렘린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의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는 모집할 수 있었던 병력보다 9,000명 더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러시아군은 보충할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병력을 꾸준히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를 원하는 러시아인들의 수는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대를 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지원을 마쳤습니다. 이제 모집 담당자들이 신병들에게 큰 루블 보상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살 임무로 여기는 일에 지원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남성 25명 중 1명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을 대체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인들도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들은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크렘린인의 주장과 몇 주 만에 끝날 것이라는 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러시아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버지와 형제, 아들들이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모집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그 목표치가 충분히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력을 더욱 강화해서 매달 4만 5만 혹은 그 이상 러시아군을 제거하고 그중 60% 이상을 사살하고 나머지를 부상 입힌다면 러시아가 군대를 유지할 방법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병력 수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선에서의 공격 작전이 느려질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지휘관들은 일부 공격 작전을 포기하고 다른 작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신병들은 이전 세대보다 훈련과 군사 경험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불격 분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약해질 것입니다. 타기가 기록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거나 기회가 되면 적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형태의 승리도 거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용병에 더 의존하고 북한, 인도, 파키스탄, 네팔,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병사들을 고용하려 해도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약 17,000명의 용병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반달 동안의 손실을 겨우 메울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푸틴과 그의 아첨하는 지휘관들이 귀중한 영토를 점령하고 승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는 합리적인 속도로 성과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으며 점점 더 그 손실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두려워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대중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푸틴은 갑자기 크렘린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일이 그를 너무나도 두렵게 만들어서 그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지하로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크렘린궁도 이제 편집증에 시달리는 푸틴에게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절박한 지도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하나, 바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푸틴이 크렘린궁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지 오래됐습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3월 9일 이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 주요 행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이었습니다. 푸틴이 크렘린궁을 비운 적은 있었지만 이번이 러시아 권력의 상징인 그곳을 가장 오랫동안 비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일은 러시아가 봄, 여름 대공세를 시작하는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세는 돈바스 지역에서 푸틴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침내 이루게 해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공세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푸틴이 마치 증발하듯 사라진 사실은 러시아 대통령의 편집증적인 심리 상태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대중의 시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개 속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월 9일 푸틴은 세계 석유 가스 시장 회의에 참석했으며 두 시장은 이란의 에픽 퓨리 작전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푸틴은 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8일에는 모스크바의 노보 오가료보 관저에서 러시아 정부와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회의의 정당성은 논란입니다. 그의 모습이 사전 촬영된 영상 또는 미리 준비된 영상이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회의에서 러시아 지도자가 미치를 속인다는 징후도 있습니다. 푸틴에게 사무실을 이용한 속임수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 RFE, RL에 따르면
11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몇 달간 자신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숨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세 곳의 비슷한 사무실을 서로 다른 장소에 두어 아무도 그의 위치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렇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약 160일간 크렘린은 푸틴이 그 사무실들 중 한 곳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러시아 지도자가 두려워한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그가 들키지 않으려던 교활한 계획이 발각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체를 드러냈던 시각적 단서들은 모두 바뀌었거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새로운 지하 벙커와 사무실을 찾아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렘린궁에서 모습을 감추기 전부터 이미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이상해집니다. 3월 4일 블라디미르 푸틴이 크렘린궁에서 장기 휴가에 들어가기 직전 RFRL은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푸틴의 많은 공식 출연이 실제보다 훨씬 전에 미리 촬영된 것임을 입증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엇이 진실을 드러냈을까요? 바로 식물들이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3월 2일과 3일에 푸틴의 측근들이 그가 러시아 연방 재무국장과 극동 아무르 주지사를 포함한 고위 관리들과 만나는 영상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그 만남들은 러시아 국영 TV에서 영상과 함께 보도되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RFERL에 따르면 3월 영상을 배경에 보이는 중국산 상록식물을 통해 푸틴이 회의를 위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촬영한 장면이 실제로는 2월 9일에서 2월 17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 3월 초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RFER 보도에 따르면 그 식물들은 2월 초 이미 썩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월 크렘린이 공개한 영상에서 관계자들이 오래된 식물을 새 것으로 교체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언급한 3월의 회의 영상에서는 분명히 오래된 식물들이 여전히 자리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푸틴 측근 중 누군가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 지도자가 실제로 그 회의가 열렸다고 러시아가 주장하기 몇 주 전에 자신이 회의에 참석하는 영상을 미리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짜 사무실, 버려진 사무실, 회의와 관련된 온갖 시간착오, 그리고 이제는 크렘린궁에서 완전히 사라진 모습까지. 이것은 자신감 있는 지도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러시아 정치의 불굴의 강인한 인물로 자신을 내세워온 지도자, 바로 그것이 그의 권력의 근원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운동을 하거나 잠수정에 타거나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등 남성적인 모습을 연출한 치밀하게 준비된 사진을 자랑하던 시절은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사라지려 애쓰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강인한 남자는 이제 러시아에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작은 남자가 되었고 아무리 많은 속임수를 쓰려 해도 그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잠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몇 달간 러시아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란에서 꽤 중대한 일이 일어나서 푸틴이 너무 겁을 먹고 숨게 된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이 에피큐리 작전을 시작했을 때 푸틴조차도 그 작전이 이란에 얼마나 치명적일지 전혀 몰랐습니다. 작전 첫날에 수많은 군사 인프라가 불타오르면서 이제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 작전에서 특히 한 가지 손실이 푸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첫날에 일어났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 사람은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적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온갖 박을 다 동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제거당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행한 이 작전은 단 60초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CIA와 다른 미국 정보기관들은 운명의 2월 28일 공격 전에 6개월 동안 하메네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벙커버스터 폭탄이 투하되어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즉시 관통했고 그와 약 40명의 이란군 지휘관들이 사망했습니다. 하메네이는 그 공격이 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미국이 자신을 공격할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는 틀렸고 푸틴은 이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푸틴이 크렘린궁에서 사라진 것과 그의 사무실에서 벌어진 온갖 소동이 하메네이가 제거된 직후 며칠과 정확히 겹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푸틴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적이었던 미국이 너무나 치명적이고 효율적인 작전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언제든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푸틴은 크렘린궁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나면 적들이 자신을 쉽게 찾는다고 결론 내린 듯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목표 인물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푸틴의 편집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이 장기 감시 작전의 일환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교통 감시 카메라를 해킹해 호메네이의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그가 보안에 의지해야 할 바로 그 장치들이 호메네이를 지켜봤던 것처럼 내내 그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카메라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영상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푸틴은 크렘린 관계자들과 회의할 때 자신의 위치가 생중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녹화된 영상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켜보고 그의 적들에게 보고할지, 그게 크렘린 내부든 아니면 더 멀리 있는 사람이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편집증이 결국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이 호메네이 같은 인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푸틴이 피하는 기술은 카메라만이 아닙니다. 이런 기술 공포증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푸틴이 인터넷 사용을 완전히 거부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종이 문서로만 받으려 한다는 흥미로운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며 러시아와 미국 관계자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망명한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2023년 4월 글렙 카라콜로프는 근무기간 내내 그가 휴대전화를 쓰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쓰지 않고 가까운 측근들에게서만 정보를 받아 사실상 정보 진공 상태입니다. 갑자기 우리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에서 실패하는지 알게 됩니다. 정보를 총괄해야 할 사람이 정작 자신이 최전선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이 실물 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가 즉시 받아야 할 정보가 몇 시간, 어쩌면 며칠씩이나 늦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편집증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낸 꼭두각시는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자처해온 강한 지도자형 대통령 역할 수행 능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독살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푸틴은 비행기가 자신이 타고 있을 때 폭파될까봐 두려워서 비행기를 타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술들이 바로 푸틴이 적들에게 썼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푸틴은 업보를 믿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러시아가 늘 사용해온 그런 전술이 자신에게 쓰일 때 그는 그 자리에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마비시킨 한 남자의 이야기를 봅니다. 인터넷, 카메라, 크렘린 모두 없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의 제거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에게 닥칠 수 있다고 점점 더 믿게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푸틴이 크렘린에 나타나지 않는 건 하메네이 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란 지도자의 제거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규칙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있다는 최신 신호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결국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되기 불과 몇 달 전에도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정예 요원을 파견해 전 대통령이자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라고 부르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마두로와 하메네이가 모스크바 동맹이었다는 점도 푸틴은 잊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틀도 안 돼 두 사람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놀라운 효율성이지만 이 모든 일이 원래 예상된 방식은 아닙니다. 푸틴은 항상 규칙을 따르지 않는데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나라에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그는 그것을 해낼 수 있었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잡아뗄 수 있을 만큼 여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미국이 자신과 비슷한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제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들은 미국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독재자들이며 이런 꼬리표는 푸틴에게도 하메네이나 마두로에게 붙여졌던 것만큼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가 다음 차례가 될지 이것이 지금 푸틴의 최대 고민일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그가 잠적한 주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취약한 정권을 운영해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느껴 눈에 띄지 않기를 원합니다. 2026년에 두 번이나 독재자 제거에 성공한 나라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편집증은 머릿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푸틴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푸틴이 가짜 집무실에서 보이는 행동과 크렘린에서의 무대응만이 아닙니다. 푸틴에게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약한 순간에도 강인한 지도자로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푸틴은 인터넷을 통한 추적을 매우 두려워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인터넷이 러시아 국민과 군대의 유용한 도구임을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푸틴의 과거 적들처럼 그런 생각도 사라진 듯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인터넷 탄압을 직접 감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완전한 인터넷 차단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검열은 러시아에 익숙하지만 모스크바까지 영향을 주는 대규모 인터넷과 모바일 중단은 새로운 일입니다. 이 중단은 러시아가 수개월간 해온 선택적 차단에 기반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기 위한 전술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드론 공격 후 논의 차단이 목적처럼 보입니다. CNN은 차단에 대한 추측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일부는 푸틴이 동원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항의에 미리 대응하려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러시아의 지도자는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위를 못 보면 시위 열망도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인터넷과 모바일 단속이 이제 너무 심해져서 러시아 내 일부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 무전기까지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미국 주도 정권 교체를 본 후 푸틴의 두려움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합니다. 러시아에서 아무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면 아무도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보내거나 푸틴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푸틴은 손가락이 부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차단과 함께 러시아 내 많은 사람들에게 주요 정보원인 소셜미디어 앱 텔레그램에 대한 탄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푸틴이 승인한 텔레그램, 왓츠앱 대체 앱 개발을 위해 국내 기술 기업들과 수년간 협력해왔습니다. 메신저 맥스는 기술자들이 만든 앱으로 크렘린이 러시아 국민 대화에 거의 무제한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은 국민들이 현재 인구의 60% 이상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대신 국가에서 승인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대체 앱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메신저 맥스가 더 낫다는 것이죠. 적어도 메신저 맥스 덕분에 푸틴은 자신이 사용하기 두려워하는 인터넷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2주 동안 크렘린궁에서 모습을 감춘 한 남성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인터넷 차단도 크렘린궁의 쿠데타 소문과 시기가 겹칩니다. 이 소문들은 키예프 인디펜던트 등 언론에서 희망 섞인 생각일 뿐이라고 보도됐지만 그 자체로도 푸틴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푸틴이 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의 또 다른 측근을 체포한 후 그전 푸틴의 신복이 푸틴의 권력을 빼앗을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푸틴의 요원들이 문제의 쇼이구 측근인 전 국방차관 루슬란 살리코프를 체포하던 바로 그때 모스크바에서 또 한 번의 인터넷 차단이 발생했다는 점도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 영상들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푸틴의 편집증이 결국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해온 일을 차치하더라도 푸틴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정권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는 2023년 이후 해방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2월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서 되찾았습니다. 자포리자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남부 지역에서 약 400제곱킬로미터, 즉 154제곱마일의 영토가 다시 우크라이나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패배 직전에 있다는 푸틴의 주장에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크렘린 선전가들조차도 푸틴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선전가 중 한 명이 일리아 로메줄로인데 그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경하게 지지해온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푸틴은 이러한 지지에 대해 국영 텔레비전 출연 기회를 제공했고 로메줄로는 2026년 이 푸틴이 축출될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보답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타임즈에 따르면 이 매체는 3월 18일에 푸틴의 동맹으로 여겨졌던 로메줄로가 해마다 푸틴 대통령이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25년 넘게 푸틴을 지탱해온 체제가 붕괴될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도 푸틴이 크렘린에서 사라진 것도 우리가 영상에서 다룬 현상의 한 예일 수 있습니다. 푸틴은 예전처럼 절대적 자신감이 넘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4년간 실패한 특별 군사작전 이후 그리고 특히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한 일을 본 후에 푸틴은 퇴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숨어있는 사무실을 전전하며 얼굴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겁에 질린 작은 독재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편집진적인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누구를 적으로 두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의 적이 미국, 러시아 국민, 크렘린 내 소위 측근들 중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모두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그냥 모릅니다.
그의 유일한 방법은 아무도 접근 못하게 지하 깊이 솟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러시아의 봄 공세가 참담하게 시작된 상황은 푸틴이 자기 목숨을 걱정하는 두려움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극적인 러시아 반격 기대와 달리 이번 공세는 러시아군의 최대 손실만 안겼습니다. 편집증이 시달리는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성과 없이 계속 실패하며 더욱 당황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제 크렘린 곳곳에 위협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뭔가가 사라지자 쿠데타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재자, 폭군의 몰락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황이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복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 소식은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VCHKOGPU에서 전해졌는데 이 채널은 러시아 보안기관의 내부 접촉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접촉을 통해 푸틴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푸틴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신뢰받는 측근이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러시아의 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입니다.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여러 가지 단서들과 소문이 시작된 핵심 사건, 그리고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충격적인 반전까지 영상에서 모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의 주장에 대해서는 런던 러브스 비즈니스가 핵심 내용을 전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해당 채널은 비밀 소식통에 접근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러시아에서 발생한 인터넷 장애가 크렘린이 자주 주장하는 보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푸틴이 자신의 오랜 동맹 중 한 명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편직준적인 믿음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에 따르면 수도 중심부와 모스크바 일부 지역에서의 휴대전화 통신 및 인터넷 제한은 쇼이구의 최측근들과 쇼이구 본인에 대한 수사 활동이 시작된 시점과 수상하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쇼이구는 푸틴의 최측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은 푸틴 행정부에서 충성심이 자주 사고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쇼이구가 러시아의 전 국방장관이었다는 언급은 왜 푸틴의 동맹들이 그렇게 동요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2024년 5월 푸틴은 쇼이구를 러시아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때가 됐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2년 넘게 이어진 전쟁에 휘말린 이후에 내려졌습니다. 그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특별 군사작전은 러시아가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급습해 키예프를 점령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국방장관으로서 쇼이구는 이러한 초기 계획들을 모두 감독했을 것이고 크렘린에서 푸틴에게 불가능한 목표가 러시아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쇼이구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자신의 사람을 지켜온 끝에 푸틴은 마침내 쇼이구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쇼이구에게서 그 직책과 그에 따른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이 지위는 쇼이구가 푸틴의 측근 중 한 명임을 증명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을 지키려 쇼이구에게 등을 돌렸고 전 국방장관에게 푸틴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크렘린에서는 충성심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쇼이구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푸틴은 그를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임명했지만 크렘린 내부를 아는 이들은 이것이 좌천임을 알았습니다. 옛 측근을 푸틴 뜻에 더는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자리로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쇼이구가 푸틴의 신임을 잃고 있다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가 국방장관 자리에서 해임되기 전에 그의 핵심 부하 중 한 명인 티무르 이바노프가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부패가 크렘린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는 것은 곧 푸틴이 이 사람을 위협으로 간주해 체포했다는 뜻이라고 항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BBC는 쇼이구가 왜 자리에서 물러났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 기사에서 푸틴 내각의 고위층에서 이런 종류의 인사는 특히 전시에는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2024년까지 약 20년 동안 러시아 외무장관을 맡아왔으며 현재도 재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쇼이구는 해임 전까지 12년간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물론 푸틴은 숙청을 하긴 하지만 최고위층에 있어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할 충복들로 주변을 둘러싸면서 안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쇼이구를 해임한 것은 푸틴의 예전 동맹으로 보였던 사람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푸틴은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푸틴이 쇼이구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방장관을 체포하거나 창문 밖으로 밀 생각까지는 아니었겠지만요. 푸틴을 잘 아는 쇼이구는 자신의 강등 의미를 굳이 듣지 않아도 알았을 것입니다. 푸틴은 쇼이구를 눈앞에서 치우고 싶었고 적어도 예전 역할에 비하면 아무 의미 없는 자리로 달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체가 아니라 잠재적 적을 내쫓고 더 나은 하수인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3월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푸틴과 쇼이구 모두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은 약 2년 동안 자신의 앙금을 곱씹고 있었고, 푸틴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쇼이구의 또 다른 핵심 측근이 체포되었습니다. 3월 9일 메두사는 쇼이구가 해임된 후 러시아 국방부에서 벌어진 숙청이 한 단계 더 강화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루슬란 살라코프가 횡령, 뇌물수수, 자금 세탁, 그리고 범죄 조직과의 연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마지막 혐의는 그가 과거 크렘린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렘린은 러시아에서 사실상 가장 거대한 범죄 조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살라코프가 쇼이구의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측근이며 쇼이구 재임시 국방부 제1차관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크렘린 상층부에 충격을 안겼지만 러시아의 친전쟁 군사 블로거들은 이를 푸틴의 또 다른 천재적인 수라고 칭송하며 환영했습니다. 살라코프는 30년간 쇼이구의 오른팔로 일한 후 최대 20년 징역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쇼이구가 국방부에서 해임되기 전과 후에 있었던 모든 체포 사건들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푸틴은 2년간 옛 친구를 고립시켰고 쇼이구도 곧 자신의 차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다시 쿠데타로 이끌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으며 쇼이구가 그 모든 것의 배우라는 증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러 암시를 받습니다. 쇼이구가 3월 5일 이후 직접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도 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크렘린 내부에 균열이 있다는 소문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인터넷 차단이야말로 푸틴의 옛 동맹이 러시아 대통령을 촉출하려 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왜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이십니다. 저희는 헤드라인 너머의 전체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앞서가려면 오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쇼이구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는 오랜 충성스러운 복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푸틴에게 외면당해 왔습니다. 그는 푸틴이 쇼이구의 핵심 동맹들을 차례로 제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눈치채는데 천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쇼이구조차도 푸틴이 먼저 행동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터넷 차단과 무슨 관련이 있죠? 간단한 답은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차단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리가 봐왔던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VCJK OGPU와 대화 소식통의 말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은 푸틴이 쇼이구가 쿠데타를 주도하려 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최근 인터넷 차단과 관련해 모스크바 타임즈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바일 인터넷 장애가 지속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두 도시는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해 푸틴이 실제로 신경 쓰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3월 9일 오전 6시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다운 디텍터에 약 2,500건의 불만이 접수됐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드론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곧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2025년 세계에서 인터넷 차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37,166시간에 달하는 다운타임이 발생해 전국에 거의 1억 4,600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우리가 본 상황은 다소 극단적이지만 완전히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 이례적인 걸까요? 이 이야기엔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차단 사태는 다른 이유보다 푸틴의 편집증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컴뱃 베테랑 뉴스는 이번 인터넷 차단이 푸틴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했던 주요 정부 인사들을 제외하고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컴뱃 베테랑 뉴스에 따르면 정부 승인 화이트리스트로만 접근이 제한돼 외부 해킹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즉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부 휴대전화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이 휴대전화들은 셧다운 영향에서 제외된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듯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푸틴이 크렘린궁 내에 신뢰하는 인물들을 위한 별도 계층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 명단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줄어들고 있지만 푸틴은 화이트리스트로 목표 인물의 통신을 차단하면서도 측근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푸틴이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이들을 제외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차단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푸틴은 이를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2월 20일 푸틴은 러시아 연방보안국 즉 FSB에 푸틴의 명령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푸틴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을 제외한 모두에게
인터넷을 차단하는 이 엄청난 권력 남용을 자행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방금 공유한 VCJK OGBU 인용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이번 인터넷 차단이 쇼이구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 그리고 체포된 살리코프를 포함한다는 점은 이번 조치가 크렘린의 매우 의도적인 움직임임을 보여줍니다. 이 조치는 쇼이구의 측근들을 정부에서 차단시켰고 FSB와 푸틴이 투입하고자 했던 다른 인물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크렘린은 이에 대해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러시아인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무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크렘린은 이번 인터넷 차단이 보안을 위해 도입된 것이며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답변에서 모호함 이외의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헛수고일 뿐입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크렘린은 국가 두마에까지 영향을 준 이번 인터넷 차단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무전기 판매가 27% 증가했고 호출기 사용도 73% 늘어났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인터넷 이전 시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푸틴은 자신이 신뢰하지 않는 러시아 대부분을 자신 몰래 소통이 어렵던 시대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크렘린을 공정하게 평가하자면 이번 인터넷 차단이 보안 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이 말하지 않은 것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든 것이 편집증적인 푸틴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푸틴은 쇼이구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컴뱃 베테랑 뉴스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모스크바 정전구역이 주요 군 인사주택과 군사, 보안 시설이 있는 곳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의 조치가 실제로는 반란을 꾀하는 자들의 소통 능력을 줄이면서 자신의 반쿠데타 세력이 제약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더욱 부추깁니다. 푸틴의 기존 보안부대들은 더 잘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쿠데타를 계획하는 자들보다 한 발 앞설 수 있다고 컴뱃 베테랑 뉴스는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살리코프 체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푸틴이 FSB에 자신의 명령으로 통신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전에는 체포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크렘린이 결국 그 사람들을 잡았을 수도 있지만 만약 쿠데타가 임박했다면 최근 체포 과정에서 보낼 수 없었던 경고가 푸틴의 측근들이 오기 전에 푸틴에게 반기를 드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살리코프를 포함해 푸틴이 화이트리스트에 직접 선정한 극소수를 빼곤 누구도 그런 신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음모 문제는 실제 발생하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살리코프의 체포와 그에 앞서 일어난 인터넷 차단에서 우리가 본 것은 쇼유가 권력 장악을 준비하는 동안 푸틴이 자신의 전 국방장관보다 간신히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만약 쇼유가 체포되거나 갑작스러운 러시아식 급사 증후군에 걸린다면 실제로 쿠데타가 계획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 푸틴이 쿠데타를 두려워하는 배경엔 미국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쇼유가 마침내 푸틴을 배신할 것이라는 암시가 없더라도 최근의 인터넷 차단 사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푸틴의 편집증이 러시아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안전과 지위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2025년 5월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후계자를 찾고 있다는 암시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재자가 하는 일치고는 꽤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정치 분석가 바딤 데니센코에 따르면 이건 역시 푸틴의 편집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데니센코는 핵심 요인이 푸틴의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변하는 정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이든 독재자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편집증이 그가 후계자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푸틴이 자신이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신경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그에게 반기를 들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조금만 더 충성을 다하는 것뿐이고 그러면 푸틴이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그들 중 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적들을 떼어놓으려는 지도자의 공허한 약속일 뿐입니다. 푸틴은 공개적으로 미래를 언급해 시간을 벌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진 음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인물 중 한 명은 리드 러시아 공동 창립자이자 편집장인 안톤 바르바신입니다. 그는 키예프 인디펜던트와 인터뷰에서
이건 헛소리입니다. 러시아 엘리트가 푸틴을 몰아내고 싶었다면 2022년에 이미 했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쇼이구가 2024년 러시아 국방부에서 해임될 때 푸틴의 보복에서 면책받는 대가로 자신의 세력을 푸틴이 해체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VCJK OGBU가 쇼이구가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고 밝힌 소스를 확보했다는 주장으로 일이 과장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반전으로 푸틴의 편집증은 개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6년 에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축출하고 에피큐리 작전 중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호메이니를 사살하는 등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컴백 베테랑 뉴스에 따르면 푸틴은 이를 지켜보며 트럼프의 다음 목표가 자신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컴백 베테랑 뉴스는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 정책의 부작용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국가 체제 대신 지도자만 제거하고 협력할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단순하게 말하곤 했죠. 정말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푸틴 제거를 결정했다면 트럼프가 쇼이구 등 푸틴 후계자를 고려했을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상에 있다가 무시당하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전락한 친구라면 푸틴에게 한 방 먹이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푸틴 후계자 언급이 러시아 지도자의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당근이라면 트럼프가 2026년에 한 일들은 미국과 협력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더 구체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푸틴의 편집증을 더 자극했을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6년을 푸틴보다 더 푸틴처럼 행동해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글로벌 영향력과 모스크바의 해외 협력 전략을 저지하고 있다고 그 매체는 전했습니다. 전 세계 동맹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푸틴은 트럼프와 협력할 인물을 내부에서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쇼이구를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의 편집증이 몰락을 부를 수 있습니다. 친구는 적이 되고 신뢰하던 이들은 잠재적인 공모자가 됩니다. 쿠데타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무언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푸틴의 두려움만으로도 그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푸틴이 잠재적인 음모자들에게 자신을 제거하고 싶게 만들 만한 충분한 이유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니니까요. 우크라이나에서의 참혹한 전쟁은 러시아에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를 안겨주었고 이는 앞으로 한 세기 동안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문제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푸틴은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를 원합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너무나 원해서 평화협상에서 제기되는 모든 러시아의 요구의 핵심에 여전히 돈바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돈바스를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왜일까요? 러시아가 치러야 할 희생은 나라 전체에 충격을 줄 것이고 그건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건 차치하고 푸틴은 돈바스를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8개월과 사실상 모든 병력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대통령실 부수장 파블로 팔리사에 따르면 러시아가 돈바스 점령에 치르는 대가는 이것입니다. 먼저 팔리사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1일 파블로 팔리사는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 속도가 여전히 매우 느리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 느린 진격은 러시아에게 도네츠크주에서 엄청난 수의 병력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주는 러시아가 돈바스 전체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완전히 장악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러시아가 이를 달성하는데 약 1년 반이 걸릴 것이고 오늘날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러시아군 규모에 상응하는 자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팔리사 씨는 이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고 원하는 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작은 일부를 차지하려다 2025년에 이른 병력 수치도 공개했습니다. 팔리사 씨에 따르면 2025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1%도 차지하지 못했고 그 대가로 45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습니다. 팔리사 씨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약 6,000제곱킬로미터 영토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숫자를 기억하세요. 팔리사 씨 주장 근거를 살필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하면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를 점령하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거의 전체 병력과 최소 18개월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병사가 한 명씩 전사할 때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을 위해 세운 모든 계획은 약해집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하는 데 걸릴 시간이 대통령실 부수석 예상보다 더 길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인이 동부 점령에 약 80만 명 사망,
최소 2년 소요, 진전도 매우 느릴 것이라 말합니다. 제 생각엔 그들이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최근 돈바스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푸틴의 군대가 영토를 충분히 빠르게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많은 병사를 희생하며 점령 지역 1제곱킬로미터마다 장비와 보급품도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흥미로운 주장들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면 돈바스가 푸틴의 침공군에게 왜 죽음의 함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들은 타당한가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수치를 더 분석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점령하고 있는 영토의 양과 그 점령이 푸틴의 군대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월 24일, 매차는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 군대가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러시아 병사 156명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의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이 손실을 1제곱킬로미터당 200명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했으며 이 수준이면 더 이상 진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야심찬 목표지만 지금은 156명에 집중합시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 6000제곱킬로미터를 더 점령해야 돈바스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경찰의 주장을 기억해주세요. 사실 이 수치는 논란이 있습니다. 12월에 로이터는 그 숫자가 5000제곱킬로미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실제로 점령하지 않은 크로브스크 등 도시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두 수치는 러시아가 점령해야 할 5000제곱킬로미터와 6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로이터의 수치부터 시작해보면 러시아가 현재 제곱킬로미터당 156명의 사상자 비율로 50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한다면 총 사상자 수는 78만 명에 달합니다. 더 낮은 수치를 적용해도 젤렌스키와 사무실 부국장이 거의 정확히 맞는 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돈바스 점령에 80만 병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는 러시아가 이 나라에 투입한 71만 5천 명의 병력보다도 많은데 이는 푸틴이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돈바스를 점령하려면 사실상 전체 군대를 소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악의 경우 러시아가 60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해야 한다면 사상자가 93만 6천 명에 달해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푸틴이 4년 전에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주장하는 러시아의 사상자 수 거의 127만 명에 불편할 정도로 근접하게 됩니다. 게다가 도네츠크에서 제곱킬로미터당 156명의 사상자라는 매초의 수치에 러시아군의 항복자나 무단 이탈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돈바스 점령을 위해 18개월간 거의 100만 명의 병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인디펜던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군사 강국 중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돈바스에 대한 지속적 공세가 이미 무덤에 있는 러시아 군대를 위해 더 깊은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몇 가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푸틴이 대가를 알면서도 왜 돈바스를 차지하려 드는가입니다. 왜 돈바스는 러시아가 공략하기 그렇게 어려울까요? 두 번째 질문 답변은 영상 후반에 다루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푸틴이 돈바스를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 남성 한 세대를 통째로 희생시키는데 그렇게 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푸틴이 러시아 연방을 자신이 생각하는 소련의 영광의 시절과 비슷한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욕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페러 기자는 키예프 인디펜던트에서 소련 시절의 욕망을 설명합니다. 프랜시스 페럴은 짧은 역사 수업에서 돈바스가 푸틴에게 중요한 이유와 소련 시절 러시아가 이 지역의 풍부한 석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프랜시스 페럴은 소련의 산업화 추진 기간 동안 굴락 시스템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도네츠크주의 광업과 중공업 부문에서 일하기 위해 이주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푸틴의 돈바스 점령 의도를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 러시아가 돈바스에 많은 자국민을 보냈기 때문에 푸틴은 돈바스가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고 왜곡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로 푸틴이 2014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첫 번째 공격적 행동을 시작할 때 도네츠크와 돈바스의 또 다른 주요 지역인 루안스크에 집중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푸틴은 2014년 작전 당시 두 지역의 대리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혼란을 위해 작은 초록색 남자들이라는 러시아 비밀 병사들도 파견했습니다. 모스크바는 개입을 계속 부인했지만 흔적은 곳곳에 있었다고 페럴은 말합니다. 그는 봉기 지도자들, 친러시아 세력의 자금 및 무장, 정규 러시아군의 존재 등 직접적 증거도 많다고 덧붙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 돈바스 점령에 실패했습니다. 예상대로 돈바스는 2022년 러시아 전면 침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에서 공격을 감행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푸틴이 처음부터 그 지역에 사는 이른바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연방에 의해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특별 군사작전이 완전히 실패한 후 러시아는 2022년 4월까지 돈바스를 해방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물론 푸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돈바스 지역 주민 4,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신뢰받는 기관이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계와 러시아계 주민이 동일하게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는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남기를 원했고 31%는 러시아에 합병되는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9%는 완전 독립을 원했고 나머지는 원하는 바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돈바스에서 러시아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선택지보다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남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푸틴이 주장하는 돈바스 주민들이 원한다는 해방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님을 즉시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렇죠, 푸틴. 푸틴이 돈바스를 원하는 근본 원인은 돈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푸틴이 역사와 해방에 대해 아무리 큰 소리쳐도 그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돈바스를 빼앗으려는 진짜 동기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석탄 등 수십 가지 희토류와 러시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이 푸틴의 표적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이 광물 가치는 약 15조 달러입니다. 대부분의 위치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광물 매장지가 있는 주요 지역들은 크림반도,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등 러시아군이 이미 점령했거나 목표로 삼고 있는 지역들과 일치합니다. 이코노미 타임즈는 돈바스 지역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지역 하나에만 우크라이나 전체 경성 석탄 매장량의 56%가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자체 가치만 해도 12조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돈바스에만 12조 달러치의 경성 석탄이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절반 정도라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러시아가 돈바스 진출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해 러시아는 약 1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광물과 가스 자산을 통제하게 됩니다. 여기에 농업과 수자원이 더해지면 남부 우크라이나 농업과 물 부족한 크림반도에 물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보면 푸틴의 진짜 의도가 점점 명확해집니다. 푸틴은 역사와 해방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가 진짜 의미하는 것은 러시아 금고를 채우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러시아가 1조 달러 넘게 쓴 지금 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푸틴의 문제는 우리를 아까 제기했던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이끕니다. 왜 돈바스가 푸틴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훌륭하게 방어한 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막대한 사상자수로 이어졌고 이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또 다른 큰 문제이자 그가 실제로 돈바스를 점령하려는 시도를 가장 꺼리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 러시아에게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마침내 크로브스크를 점령한 것으로 보이면서 러시아군은 요새지대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다른 밀집된 도시 지역들로 초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 도시 지역들 중에는 리만과 도브로필리아가 있는데 이곳들 역시 포크로브스크와 같은 규모의 죽음의 함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더 우려하는 건 H20 콘스탄티니에프카 슬로벤스크 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진 대도시들입니다. 약 31마일에 걸쳐 이어진 이 도시 라인에는 북쪽의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벤스크, 그리고 남쪽에 알렉시에보드루시키브카, 드루시키브카, 콘스탄티니프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합치면 전쟁 전 인구가 38만 명이 넘는데 이는 크롭스크의 전쟁 전 인구보다 약 6.3배 많은 수치입니다.
푸틴은 지난 2년 동안 이 크롭스크를 상대로 동부 병력의 거의 전부를 소모했습니다. 우리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이 도시들을 무너뜨리고 돈바스를 점령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푸틴과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에 더 나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일대의 정착지들이 요세벨트로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의 다른 지역에서 4년 넘게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이 요세벨트를 네트워크화된 방어체계로 구축해왔습니다. 이 방어체계는 전쟁 중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규모로 러시아군에게 죽음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1월 기사에서 우크라이나가 2022년에 원했던 요세벨트를 이제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진격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제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베니스크 인근 언덕 정상에만도 최대 200m, 즉 650티트가 넘는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단일 방어선에는 철조망과 가시철사, 대전차 참호, 용치 장애물, 그리고 방어용 흙더미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드론이 계속 순찰하며 건너는 러시아 부대를 즉시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세벨트의 31마일 길이에 걸쳐 이어진 거대한 방어선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마을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모든 방어선입니다. 페럴은 우크라이나가 도시들 사이와 뒤에 대규모 살상지대를 구축해 러시아가 요세벨트를 쉽게 돌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언급한 방어선처럼 이런 살상지대는 러시아 보병과 기계화 부대를 막는 방어시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드론도 항상 존재합니다. 푸틴은 이 요세벨트 점령을 위해 앞으로 18, 24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전체를 상대할 때나 드릴 법한 규모의 러시아군을 소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사망자 규모는 푸틴에게도 지나치게 큽니다. 러시아의 지도자가 숨기려는 현실은 그가 도네츠크에서 자신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는 일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우크라이나의 몰락과 돈바스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은 그 서사가 계속 먹혀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그는 서방을 조종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헛소리를 믿게 만들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평화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얻게 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양보를 압박할 것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도네츠크 요세벨트가 러시아의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싱크탱크는 키예프가 돈바스 요세벨트를 계속해서 통제하는 한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 지역 전체를 푸틴의 침공군의 무덤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블룸버그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양보를 거부하자 러시아가 평화협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가 평화협정 초안을 준비했고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 동의하면 서명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것은 푸틴의 힘과 시가 아닌 러시아의 두려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3월 3일 우크라이나의 새 목소리는 젤렌스키가 돈바스와 그곳에 거주하는 20만 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돈바스와 그곳의 20만 우크라이나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푸틴이 평화의 조건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그 후에 곧바로 새로운 요구를 내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저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젤렌스키는 푸틴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을 말을 강하게 내뱉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돈바스 계략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80만 명 이상의 병사를 요새선에 희생시키며 전쟁을 2년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조차도 73세의 푸틴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돈바스 점령을 자신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면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돈바스를 내주면 러시아가 앞으로 또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입수한 러시아의 계획에 따르면 푸틴은 젤렌스키의 양보로 평화가 온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지역을 노리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계획들은 2027년 러시아 전략을 설명하며 푸틴 군대가 자포리자로 더 깊숙이 진격해 드니프로시를 공격하고 오데사 점령까지 노리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즉, 러시아가 돈바스만 원했다면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돈바스에서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선택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며 영토 양보는 없습니다. 푸틴이 돈바스를 원한다면 앞으로 2년을 더 잃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병력을 모조리,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푸틴이 그 전투를 치를 각오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프로브스크의 참혹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큰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의 무의미한 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심각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고립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사람,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때문입니다. 그의 무모하고 무자비하며 집요한 권력 집착이 자신의 나라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보도된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정보기관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전례 없는 침체를 겪고 있으며 크렘린은 실제로 참담한 붕괴를 감추기 위해 가짜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충격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크렘린은 거짓과 조작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자신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여러 번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전은 거의 크렘린의 DNA에 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국가의 내러티브를 통제하기 위한 모스크바의 최우선 수단이며 지금까지 분쟁 내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실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첫 발포가 있기 전부터 크렘린은 침공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선전에 의존했습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는 소위 신나치 정권과 민족 러시아인에 대한 일종의 집단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과장된 주장과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덕분에 크렘린의 군대가 처음 국경을 넘어 진격했을 때 러시아 국민의 상당수가 침공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선전에 속아 넘어가 자신들의 대통령이 군대를 파견해 억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대담하고 심지어 영웅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몇 주 만에 모두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러시아는 명시한 목표를 거의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전선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기 시작했고 본국의 국민들, 은행들 그리고 기업들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세계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수준은 하락했고 아버지와 형제, 아들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를 외면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값비싸고 소모적인 전쟁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정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푸틴과 그의 여러 측근들은 위기에서 위기로 넘어갈 때마다 선전선동에 의존하여 국민들을 계속해서 오도했고 변명을 만들어내며 거짓말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연방정보국 BND 충격적인 보고서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우즈먼 독일 연방 크렘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BND 요원들은 그 거짓말의 놀라운 정도를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2025년 러시아의 실제 연방 예산 적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스크바는 2025년 적자가 약 5조 6,500억 루블, 즉 약 72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ND는 실제 적자가 8조 100억 루블, 즉 1000억 달러에 가까우며 이는 크렘린의 주장보다 거의 300억 달러 더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 국내 총생산의 약 3.6%에 해당합니다. BND의 보고서가 언급했듯이 이는 엄청난 수준의 손실입니다. 이것은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공격 전쟁에서 감수하는 진정한 비용을 보여주며 이는 앞으로 수년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크렘린이 손실을 감추기 위해 이렇게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금이간 그들의 평판을 국내외에서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공식 통계의 신뢰성은 더욱 훼손됩니다. 투자처로서의 러시아는 계산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를 과거의 영광으로 되돌리려는 계획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여기저기서 진실을 왜곡하길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크고 터무니없는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경제에 대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고 크렘린궁도 계산을 조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실제로 분쟁 초기의 비용을 꽤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과 기업에 여러 차례 제재를 가하고 모스크바 재벌들의 자산을 동결했을 때조차도 러시아 경제는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도 제재를 이겨냈다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국부 펀드는 서서히 소진되었고 보유한 예비 자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 경제의 중추인 석유 산업이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재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협정을 파괴하며 대체 공급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원유와 정제 석유 제품의 해상 수입을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으며 러시아의 수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에 엄격한 가격 상한선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공급업체를 다변화하고 REPower EU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했습니다. 이 결정들의 영향은 통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로부터 유럽연합 국가로의 석유 수입은 2021년 1분기 29%에서 2025년 3분기에는 단 1%로 감소했습니다. EU 구매자들이 모스크바를 외면하자 크렘린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크렘린은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가 빈자리를 채워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길 바랐고 실제로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들 국가들마저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에 인도가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새로 체결한 뒤 인도의 정유업체들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이고 대신 미국 에너지에 투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이 여전히 러시아 자원을 많이 구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러시아와의 전체 교역량이 감소했습니다. 양국 간 수입과 수출의 총액은 2024년 2,448억 달러에서 2025년 2,281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크렘린궁은 남은 몇 안 되는 무역 파트너들로부터의 자금 감소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석유 산업을 유지하는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인 폭발 공격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2025년 내내 그리고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러시아의 정유소, 연료 저장소, 송유관을 반복적으로 공격하며 적의 경제에 연이어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러시아 석유를 연기로 날려버렸고 크렘린의 경제 전망을 훼손하는 동시에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초 몇 달 동안에도 목표물에 대한 성공적인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일례로 이르스키 정유소는 남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정유소 중 하나로 크림반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서 싸우는 군대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볼고그라드 정유소는 동부 전선에서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과 코미 공화국의 정유소들도 공격을 받아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전망에 추가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또한 러시아의 레브츠크, 벨고로드, 볼고그라드, 펜자, 보로네시 지역에 있는 석유 저장소의 연료 비축분도 파괴했습니다. 이런 목표물이 공격당할 때마다 러시아는 그 영향을 느낍니다. 전쟁 자금의 중요한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익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 전체를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휘청거리고 있는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나아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BND 보고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거의 확실하게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종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되어 만성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이런 사례는 더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밀리터리 쇼를 유익하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의 몰락에서 주연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소 등 목표물을 드론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면 크렘린의 경제 상황은 이렇게까지 위태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키이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의 적자가 더욱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2026년을 러시아 경제에 있어 최악의 해로 만들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는 전 세계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모스크바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크렘린의 그림자 선단 유조선에 대한 공동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무기와 점점 더 강력해지는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적의 가장 아픈 곳을 타격하며 석유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BND도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들이 추가로 취할 조치들이 이미 어려운 상황을 러시아에게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제3국의 러시아 지지자들이나 이른바 그림자 선단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의 일관된 이행은 푸틴의 침략 전쟁 비용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재 우회 조치에 드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미래 지속 가능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크렘린 관리들은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발언에 따른 위험 때문에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의 재정 적자가 2026년 말까지 공식 목표치의 3배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석유 수입 감소와 서방의 강력한 제재 때문입니다. 이 소식통은 크렘린 연계 싱크탱크 경제학자들의 계산을 인용했습니다. 크렘린은 계산 결과를 공개할 생각이 없지만 그렇다고 이 계산이 덜 타당하거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정부의 계획과 비교해 에너지 수입의 최대 18%로 잃게 되며 그로 인해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을 최대 4.4%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낙관적으로 제시한 1.6%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소식통은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예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금융당국이 위기를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 이미 취한 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군이 일정한 주기로 마을과 도시를 점령하며 중요한 거점을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면 러시아 국민들은 경제적 손실을 더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2022년에 약속했던 그런 승리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R. 핸더슨과 라이언 설리번 연구원이 작성하고 디펜스 뉴스에 게재된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서는 푸틴이 수년 전 침공 명령을 내린 이후 크렘린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고 얼마나 적게 얻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그 차이는 놀랍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잃었는지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연구진은 3가지 핵심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인적 자본의 비용, 물자 소모와 운영 비용, 그리고 지금까지 분쟁 과정에서 크렘린이 겪은 거시 경제적 여파와 GDP 손실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 자본의 비용과 관련하여 연구진은 현재 100만 명이 훨씬 넘는 러시아의 사상자가 러시아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통계적 생명가치 VSL라는 표준 경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한 명의 러시아인의 생명가치를 약 260만 달러로 중상은 27만 달러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팀은 이 수치들을 러시아인 사상자 총수에 곱하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몇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출처마다 수치가 다르고 전체 집계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편향을 피하기 위해 연구진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2026년 1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한 러시아 군인의 총수는 약 32만 5천 명이고 부상자나 실종자는 약 87만 5천 명에 달합니다. 그 결과 디펜스 뉴스 보고서는 사망자에 따른 총 경제적 손실이 32만 5천 명에 260만 달러를 곱한 8,4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에 따른 손실은 87만 5천 명에 27만 달러를 곱한 2,360억 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로 인한 손실만 해도 총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훨씬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양의 군사 장비를 잃었습니다. 오릭스와 같은 오픈소스 정보그룹들과 국제 정보기관들은 이러한 손실을 하나하나 추적하고 확인해 왔습니다. 수천 대에 달하는 러시아의 전차, 차량, 선박, 항공기, 방공 시스템 등 다양한 자산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지뢰, 미사일 등에 의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 자산 중 일부는 수천만 달러,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 수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공식 정부 통계를 보도하는 민핀에 의존하여 계산을 진행
민핀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약 12,000대의 전차, 24,000대의 장갑 전투 차량, 400대의 항공기와 그 외에도 수많은 자산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장비 손실을 모두 합치면 약 12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랜드 코퍼레이션의 사실과 수치를 인용해 모스크바가 연료, 탄약, 물류 등 운영비로 약 1,5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청합으로 보면 장비 손실과 운영 비용에서만 2,750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간 셈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겪은 거시경제적 타격과 국내 총생산 GDP 손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와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산하거나 수치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자료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6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인들이 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조국의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랬을 것입니다. 연구진은 또한 서방의 제재와 세계 무대에서 점점 고립되는 러시아의 위상으로 인해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무역과 투자를 잃었는지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경제적 영향까지 추정해야 했습니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연구진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연구팀이 2025년 7월에 발표한 연구에 의존했습니다. 이 연구는 러시아의 침공 전후 GDP 전망을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연평균 2,810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 지금까지의 분쟁 기간을 모두 합치면 그 수치는 1조 달러를 넘습니다. 그래서 핸더슨과 설리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무려 2조 5천억 달러를 잃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수치는 러시아의 2조 2천억 달러 GDP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실제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 답은 거의 없습니다. 전쟁연구소의 자료를 사용한 연구진은 2022년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가 약 28,000 제곱마일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2%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 이전에 점령한 크림반도와 같은 영토를 포함하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28,000 제곱마일이라는 수치는 미국의 한 주인 텍사스 전체 면적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이는 크렘린이 실제로 차지한 영토가 얼마나 작은지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살펴봤을 때 연구진은 크렘린이 얻은 1제곱마일당 약 9천만 달러를 쓴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미미한 성과에 쏟아부은 돈치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설상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도시나 중요한 기반 시설을 점령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얻는 이득은 종종 진흙투성이에 구덩이만 가득한 들판이나 수개월 혹은 수년간 반복된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건물들만 남은 버려진 마을에 불과합니다. 크렘린은 여기서 귀중한 자원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가치가 없는 땅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가장 끔찍한 점은 푸틴 자신이 아마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대통령 공전과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손실의 영향을 개인적으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러시아 국민들이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일상 필수품의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여전히 거짓 정보로 진실을 숨기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선전기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가장 강경한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조차도 거짓말을 간파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러시아 대통령이 스스로 빠진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크렘린의 가장 중요한 흑해기지 중 하나를 완벽하게 실행된 야간 기습으로 지도에서 지워버린 과정을 살펴봅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군사세계에서 변방의 존재에서 단 몇 년 만에 진정한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며 불가능을 어떻게 이뤄냈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영상들뿐만 아니라 속보와 전술 및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바로 밀리터리쇼를 구독해주세요.